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국정 운영에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선인들은 정치의 최고 경지로 중용을 제시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선 중용이라는 뜻을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중용을 국가 경영에 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긴 하나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되게 이렇게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국가 경영을 책임 맡은 집권 세력,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 맡는 이 주류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렵더라도 이 중용의 그 경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중용은 이제 공자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설파한 말씀이고, 거의 같은 문제의식을 이제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는 고와 낙의 양면을 떠나 심신의 조화를 얻는 길,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와 낙의 양면을 떠나서 심신의 조화를 얻는 중도 수준, 중도의 경지에 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인 도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한 후 고행을 함께한 5명의 비구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한 것도 이 중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용은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에서 중간의 도를 택하는 이제 유교 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치우침 없음, 그리고 일상적으로 꾸준함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공자의 중용 지도는 인성의 선악 양면을 모두 인정하고 일의 대소 후박을 참작하여 시의를 쫓아 그 가운데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선악 양면을 모두 인정하고 일의 대소 후박, 크고 작은, 또 무겁고 가벼움, 이런 것들을 잘 참작해서 시의를 뜨다, 당시의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수준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 이걸 이제 중용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 한 40년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이 중용 중도의 어떤 문제의식, 화두를 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정치학자, 정치평론가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갖고 있는 지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에서, 국가 경영에서 중용이란 균형 잡힌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힌 국가 경영, 중도의 경지, 중용의 경지를 국가 경영 차원에서 구현하려면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런 처세하고도 다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용 지도의 국가 경영은 어떤 거냐. 첫째, 시시비비를 엄격하게 가리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 됐어, 이건 문제고 저거는 장점이야 라고 하는 걸 엄격하게 가려야 비로소 균형점이라고 하는 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중용이라는 말을 쓰고 중도라는 말을 쓰면서 시시비비도 가리지 말라,
하는 것은 그건 사이비 중용입니다. 시시비비를 엄격하게 가려야 돼요. 두 번째는 시시비비를 엄격하게 가린 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에 대한 처리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상대에게는 가급적이면 관용을 베풀고. 예컨대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내로남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이 잣대를 들이냄으로써 시시비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한 수준의 결정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중도층 부동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30, 40%의 국민들 중에서도 다수가 지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이거는 시시비비를 아예 가리지 않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시시비비는 엄격하게 가리되, 그래서 시는 시로 비는 비로 처벌할 것 처벌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되, 그 처벌의 강도와 수위, 받아들일 것의 강도와 수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함으로써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게끔 만드는 균형 잡힌 정책을, 균형 잡힌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정치에 있어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중용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민적 공감이 생겨요. 그러면 국민적 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안정감이 쌓입니다. 그 결과 뭐가 됩니까? 대통령과 집권 세력, 우리 자유우파 주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쉬우니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수천 년간 수많은 정권이 들어서고 사라졌는데, 이런 중용 지도의 국정 운영을 한 정권, 한 지도자만이 역사의 성군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팎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서도 시시비비는 엄격하게 가리되, 그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우리 자유우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축적으로 연결해 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정권 잡고 나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대북 심리전 조직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대북 심리전 조직.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고, 또 대북 심리전 중에 나온 국내 정치 관련을 트집 잡아가지고 책임자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또 보안사도 거의 해편해 버렸고 확성기 다 철거해 버렸고 아예 확성기를 없애 버렸어요. 창고에 갔다가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써야 되는데 그냥 아예 없애 버렸어요. 대북 전단 살포하면 감옥에 보낸다고 법도 만들었어요. 현대전은 최첨단 무기를 통해서 전쟁이 치러지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심리전입니다. 최첨단 무기도 결국은 사람이 작동하는 것인데 그 최첨단 무기들을 작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 그것은 그 무기를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만 해도 이라크전을 수행할 때 심리전단을 먼저 투입해서 엄청난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아예 사막을 항복 권고하고 항복하면은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항복 권고 삐라로 다 덮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리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김정은이가 제일 겁내는 것도 대북 심리전입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겁냈던 것 중에 하나가 확성기 아닙니까? 그 확성기 때문에 지그들 딴에는 성분 좋고 충성심 강한 계급 성분도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휴전선에 배치했는데 이 휴전선에 배치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용사들이 확성기 방송 때문에 탈북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확성기 성능이 북한 쪽으로 한 10km 가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안 그래도 K-드라마, K-팝 한국이 어떨까라고 선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전이었어요. 대북전단은 또 어떻습니까?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대북전단 보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이 심리전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건수만 있으면 이 확성기 제거, 전단 살포 중지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이고 그 김정은의 요구를 거의 100% 다 받아서 확성기 없애버리고 전단 살포하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하는 희대의 반인권 반민주 악법을 이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네, 정부는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없애버린 대북 심리전 조직을 다시 신설하거나 재개하거나 강화해서 대북 심리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북한의 통전부가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모자 김영철이를 통전부 고문으로 배치하면서 대남 심리전을 강화한 데 대한 대응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심리전 조직을 신설, 개편, 강화하고 이것을 국정원 중심으로 공세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통일부도 남북교류 쪽의 조직을 대폭 축소한 반면에 대북 심리전 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국정원 중심의 공세적인 대북 심리전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작전사도 임무를 다시 대북 심리전 임무를 다시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 심리전국을 1급 독립부서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 전담하고 있는 2차장 산하의 직할 편제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대북 심리전을 수행한 사이버 작전사령부,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의 임무를 재개하기로
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끝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통전부장 출신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한 가운데 내년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북 심리전을 적극 전개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공세적인 대북 심리전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지금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정은이가 가장 겁내고 떨었던 김정은 체제를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대북 심리전을 전면적으로 재편 강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 우리가 맞서 있는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의 본진이 김정은 세력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지난 5년간 우리가 싸워온 세력이 문재인,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종북 주사파 세력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었다. 북한의 김정은 세력과 대남 조카를 도모하는 통전부였다. 문재인,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은 그들에 의해서 지휘받고 있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상대는 저 문재인이, 이재명이 따위의 허접한 종북 주사파들이 아니고 김정은 세력 그 자체다. 김정은이가 남파에서 심어놓은 고정 간첩들이고 종북 주사파와 고정 간첩들을 지휘해서 대한민국 전복을 24시간 도모하고 있는 저 통전부 대남 공작 부서들이다. 이 점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심리전 전당 강화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대북 심리전 전단에 힘을 보태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선 2023년 다음 주 화요일 8.15 2023년 8월 15일 이날을 기해서 민주화운동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가 발족됩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 민주화운동 동지회 발기인 일동이 낸 입장문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시 동지회를 결성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의 발기인 일동이 낸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설거지를 합시다. 모든 청춘의 추억은 아름답고 1972년부터 1987년 민주헌정이 중단되었던 시대와 겹친 우리 청춘의 추억 역시 아름답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그 시절의 깃발로 부끄러운 지금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정권, 지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무능과 일탈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를, 이재명이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다음 세대를 속이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최근의 행동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한 것인가. 조국과 윤미향을 비난한다고 우리의 나태와 위선이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가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젊은 시절 버렸던 잔치판을 설거지해서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 그 어려운 여건에서 숱한 사람이 헌신하여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민주주의와 풍요를 누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하여 독점 이용하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자. 민주화운동은 원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음을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하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반지성의 진영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의 대결 이면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 아직도 그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우리는 경쟁 상대를 인정하고 사실과 과학의 기초에 건설적인 토론과 합의에 따르는 정당 정치,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지지하며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세력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화운동의 옛 동지는 이미 하나가 아니다. 사랑하는 옛 친구들이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우울하게 살지 말자.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음울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밝고 명랑한 생활로 나오라. 우리 함께 설거지를 하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이런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런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핵심이었던 인사들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8월 15일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면서 반미, 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에만 관대한 운동권의 편협한 인식을 바로잡고 정당정치 정상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운동권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민주화 이후 대부분은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학생운동권 간부들은 이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진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키우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전반을 장악할 정도로 권력을 극대화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0년 권력이었다. 이제는 운동권 귀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 권력화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민주주의, 인권, 정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이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일반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 평범한 시민들은 열심히 일해 기업 일으키고 세금 내면서 나라와 사회에 기여했다. 그러는 동안에 운동권은 반민주, 반인권을 일삼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 낡은 기득권 권력 집단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류근일 선생의 이 문제와 관련된 글도 실렸습니다. 류근일 선생의 글입니다.
80년대 전후 활동했던 주요 운동권 출신 선후배들이 반대한민국 역사관 바로잡기에 나섰다.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의 설거지를 청소하겠다고 한다.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1948년 건국 세대가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과 삼성, 현대, LG, SK, 대우, 포항제철 등이 발전시키고 4.19 이래 자유민주 공정의 흐름이 가꾸어온 대한민국 75년사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의 빛나는 성공사였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으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갈등은 다른 한편으론 이념적 편향과 극단화를 파생시켰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든 나라,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미일 제국주의의 식민지 종속국, 따라서 혁명적 투쟁으로 타도해야 할 구체제라는 주장이 횡행했다. 이런 역사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강력한 똬리를 틀었다. 정권을 3번씩이나 잡았다. 입법부, 사법부를 도구화했다. 노동운동계를 움직였다. 공교육을 장악했다. 신문방송계를 좌경화시켰다. 이 세력은 비운동권 좌파, 비운동권, 비좌파, 자유우파가 집권할 때마다 효순이 미선이 사태, 광우병 난동, 탄핵 정변을 일으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거나 식물화했다. 세월호 참사, 할로윈 참사를 대통령 탓, 정부 탓으로 씌워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이 시각에도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려고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군중봉기를 획책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를 왜곡해서 들쑤시고 양평고속도로 괴담을 퍼뜨리고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한 것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방송장악 어쩌고 떠든다. 그들 극좌운동권은 대외적으로 중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대륙 권위주의에 동조하면서 중국에는 비루한 조공 외교로 중국에 저항하는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일이라고 냉대한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무관심하다. 저들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미국에 관해서만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반전이니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대한민국만의 무장해제, 한미동맹 폐기가 평화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화운동 동지회에 참여한 전직 운동권 인사들은 이제 그런 날조와 거짓과 오류와 조작의 전면전을 선포하려 한다. 그들은 외친다. 혹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계관, 역사관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화운동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우리의 최근 행동,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하는 세상. 민주화운동의 초심은 원래 자유, 민주, 공화, 개방, 공정이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는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 가치들이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키워내 온 것은 남노당과 북노당 주사파를 제외한 이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직군의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다. 특정 운동권 전유물이 아니다. 건국 75주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운동은 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멋진 설거지를 하길 바란다. 자유민주 시민들이 극좌운동권의 터무니없는 도덕적 우월감에 주눅들 이유란 단 하나도 없다. 오늘의 선진한국은 모두가 함께 일궈온 자랑스러운 성취다. 다 함께 손에 손잡고 한반도에 남은 마지막 진짜 적폐, 극좌, 주사파 전체주의를 대청소하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찬란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우리 안의 적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시내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이제 전 세계 153개 국가에서 온 4만여 명의
청소년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잼버리 홍보대사라 생각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 지자체에 분산 수용돼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체험, 역사 체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잼버리 야영지를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새롭게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 잼버리 대회 초반부에 그 어려웠던 거는 다 이제 옛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한강 어젯밤에 광화문에는 한 1,300명의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1,200여 명의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서 웰컴 투 서울 댄스 나이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디제잉, 비보잉, 힙합, 재즈, 뭐 10대 청소년들한테 아주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케이팝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어제 오후 해질녘에는 남산 둘레길 트레킹도 진행됐습니다. 저희 고성구TV도 한 두어 차례 했던 그 아주 참 좋은 서울, 이게 6시 해질 무렵이니까 걷다 보면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킹이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 서울의 뷰티 패션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마포구는 홍대 레드로드 R4 구역에서 특별 거리 공연을 버스킹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카우트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태풍 경보 때문에 야외 활동은 일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국으로 흩어져서 문화체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야말로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원들은 한국어로 스위스라고 적힌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아주 들떠했다고 합니다. 영국 노팅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 14살 이지양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조형물을 봤어요. 스타필드와 강남에 가서 쇼핑했어요. 모두가 환영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중구 명동의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 입점한 40대의 이모 씨는 13일, 이제 12일 날 퇴영식하고 13일 날 이제 다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13일까지 잼버리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50%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기도 보이스카우트를 했다는 40대 이모 씨는 어릴 적 좋은 추억이었던 스카우트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도 잼버리 초기의 파행을 보도했던 것과는 달리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또 뜨거운 환대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BBC 보도인데 딸이 지금 잼버리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다고 전화로 전해왔다. 낯선 사람들이 대원들에게 다가와서 사과도 하고 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한다. 일부 매장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할인해주고 또 일부 제과점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케이크도 기부했다고 한다. 자, 우리가 위기에 더 강한 민족입니다. 1000회 가까운 외침에 단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역사 또한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온 건국과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돌이켜보면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정말 한마음이 돼서 함께하기만 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파행 운영 사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면서 범정부적으로 한마음이 돼서 이걸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가장 강력한 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꼭 뒤에서 총 쏘는 자들이 나타나요. 이런 와중에 꼭 뒤에서 총 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네. 안철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잼버리가 잘 수습돼서 아무 피해 없이 참가대원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후에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누굴까요? 총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뭐 대통령을 되게 뜻하죠. 이럴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회를 잘 마친 후에는 철저하게 감사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유승민이가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TS 멤버 불러서 공연시켜야 한다는 주장,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군에 가 있는 BTS에게 이번 잼버리의 피날레 K-팝 공연에 잠깐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좀 국방부가 검토해달라. 이 제안은 성일정 의원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뭐 BTS 아미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았어요. BTS가 무슨 그렇게 호주머니 물건이냐는 식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K-팝으로 피날레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이미 있었던 계획이고 원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장소를 상암 경기장으로 옮기면서 또 이런 파행 속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BTS를 비롯한 K-팝의 스타들이 함께하면 그게 저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일정 의원이 이걸 그냥 불쑥 내질른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 다 검토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면 될 일이지. 하여튼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끌어들여서 비난하는 이 유승민이라는 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자일까요?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원들, 지금 행안부가 또 기재부가 이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4만여 명의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역할을 맡기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전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정부가 싼 오물을 왜 우리가 치우냐, 공무원이 5분 대기조냐, 이런 불만을 SNS에 쏟아내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만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SNS에 불만을 쏟아내는 공무원들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 눈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공무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특종처럼 보도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대회 중간부터 총력전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잼버리 상황을 어떻게든 흠을 내겠다고 아예 작심을 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과 산업은행 등 공공직원 1000명이 잼버리 K-팝 콘서트 안내 요원으로 차출되고
비상 상황에 대기해야 할 경찰 소방 인력까지 스카우트대원 숙소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겨레는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낮에는 숙소에 아무도 없는데 형사가 숙소 지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온갖 자빌만 맡아서 한다. 소방재난본부 서울 시내 13개 숙소마다 소방공무원 2명씩 배치했는데 유사시 피난 유도 화재 진압 등을 위해서인데 이러다가 진짜 소방이 필요한 곳에 인력이 펑크나면 책임질 거냐는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흠집 내기에 열심입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고 사실은 잼버리 대원의 그 수경지 변경도 이 태풍의 그 내섭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 대회장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게 애초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상당히 안정화된 국면이었는데 카눈의 북상 소식과 카눈의 그 피해 규모가 워낙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대피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를 분산해서 수경지, 야영지에서 하지 못하는 잼버리 활동을 다른 문화 체험과 이렇게 대체해서 지금 진행하면서 호평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 또 소방 경찰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며칠 역할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 저 간첩들이 공무원 위장해서 이런 식으로 정부 흠집 내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종북주사파들이나 개딸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려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가지고서 댓글 올리고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진짜 공무원이면 진짜 공공기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생각과 상식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탈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그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여줘 온 복지 안동, 복지 부동 행태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 데리고 어떻게 국가를 전면 쇄신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거냐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든다. 더구나 제가 안철수나 유승민, 안철수의 의도가 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의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이자가 그동안 보여줘온 각종 언행이 핵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뭔가 정책 활로를 찾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 안의 적들이 사태를 잘 수습해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심각한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점을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옥석을 좀 제대로 가려내자. 제발 번번이 이렇게 당하면서 왜 그 옥석 가리는 걸 제대로 못하냐. 이 점을 오늘 고성욱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네, 고성욱 칼럼입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자. 어제 국회에서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라고 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종찬 광복회장 그리고 이철우 교수가 참석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 참 이상한 부자네요. 보통 아들이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 사이라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이런 자리가 탐이 나도
고사하고 사양하는 게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종찬이라는 광복회장, 자기 아들 이철우가 대통령과 세상이 다 아는 막역한 오랜 친구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부득부득 광복회장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고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는데도 다시 선거에 나가서 근소한 표차로 간신히 이겨서 지금 광복회장이 됐어요. 그 처신 자체가 참으로 천박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광복회장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회개망측한 논리를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교수가 자기 아버지가 어쨌든 광복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늘 삼가해야 하거늘 그 이종찬이가 허구한 날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다른 이 역사 주장을 할 때 아니 제 친구를 봐서라도 아버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게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말이에요. 지 아버지보다 더해. 같이 나갔어. 같이. 이 토론회에. 같이 나가서 같이 마이크 잡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종찬이하고 이철우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정통성과 관련된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인 식견이 있나 그러고 봤어요. 이종찬이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가안전기획부장, 안기부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안기부를 국정원, 국가정보원으로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 기능만 해라 라고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지냅니다. 14개월 동안 안기부장과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김대중 정권 초기에 이 지금의 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정원이 무슨 국정원인가? 대북 수사 기능 전부 다 잘라버린 국정원입니다. 문재인이는 아예 법적으로 국정원의 대북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 김대중 때부터 수십 년간 안기부,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서 간첩들하고 싸워왔던 안기부 국정원의 대북 요원들을 대거 강제로 옷 벗게 만들었던 때가 김대중 정권 초기입니다. 그때 그 짓을 하수인이 돼서 직접 했던 자가 바로 이 이종찬이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처음부터 그럼 김대중의 개 노릇을 했냐? 아니에요. 이 자가 육사 교수를 하다가 전두환 정부에서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보위 입법회의 의원을 합니다. 예, 전두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나서 만들었던 국보위의 위원이에요. 그리고 민정당 창당 발기인입니다. 그랬다가 정권이 김대중한테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변신해서 김대중의 개 노릇을 했던 자입니다.
수십 년 대북 요원들을 전부 잘라서 국정원의 대북 기능을 와해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 아들이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번 떨어졌던 광복회장 선거에 다시 부득부득 나가서 마치 대통령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 양 광복회원들을 꼬셔가지고 지금 광복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윤석열 정부와 우리 자유파의 역사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아들, 대통령과 오랜 친구,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 이자는 당연히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예요. 법학자예요. 역사학자들도 최근 가까운 현대사에 대해서는 발언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학자적 소양과 양심이 있다면. 역사학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소양이 있거나 수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부자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했던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다. 48년 건국로는 이런 역사의 지속성을 토막내고 오만하게 이승만 건국론으로 대체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이철우, 이건 이종찬의 얘기고, 이철우는 48년 이전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병합이 합법적이고 유효했음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런 경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뭐 제가 이종찬이나 이철우하고 무슨 역사 논쟁을 할 필요를 느끼진 않습니다만 하도 요설들을 떠들어대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자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원년이 1919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1919년 3.1운동 그리고 그 3.1운동의 그 흐름 위에서 만들어진 8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원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종찬, 이철우한테 묻습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은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운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까?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주장하려면 3.1운동이 건국운동이었고 그 결과 성립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거든. 왜 3.1운동이 독립운동이었냐 건국운동이었냐. 정확하게 답변해라. 이것도 못하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것이다. 3.1운동은 독립운동이었지 건국운동이 아니었다. 우리가 3.1운동을 독립운동으로 기념하는 것이지 건국운동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를 독립투쟁을 위한 임시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정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이정찬의 발언 중에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1945년 해방이지. 자, 우리 정직합시다. 1945년 해방. 수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량으로 해방이 된 거냐? 아니잖아요. 일본이 항복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항복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항복을 한 거라고.
천황이 태평양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 선언을 한 것은 미주리함 위에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을 한 거라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그 결과 대한민국이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온 것은 해방이지 건국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해방이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있었냐? 미 군정에 의한 3년간의 통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미 군정 3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자유파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처절하고도 치열한 3년간의 이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김일성 집단과 싸웠고 남한의 남로당 박헌영 집단과 싸웠다. 그러면서 46년 정업선언, 48년에 50단선, 48년에 7월 17일 헌법 공포, 그리고 비로소 그 1년의 역사 과정과 정치 투쟁과 이념 투쟁의 그 결과로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래서 저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다. 날짜가 공교롭게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 해방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현대국가를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이 훨씬 더 그 역사적 의미가 크므로 지금까지 광복절이라고 불러왔던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고 제대로 기념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하고 주장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